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아이를 돌려보내면 네, 그 아이는 다시 버려질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부 아이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공사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건 그 부부였습니다. 돈 때문에 업체 사람들이 아이를 인질로 잡으며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산사태가 났고 업체는 도망갔고 부부는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그 아이를 그런 부모한테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할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다. 산을 내려가는 길목에 진흙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보였다. 계곡 쪽에서 물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나는 빗물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들을 치우며 천천히 걸었다. 장화 밑창에 진흙이 질척 달라붙었다. 그때 계곡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다. 고라니 새끼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로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아기였다. 울지도 않았다. 울 힘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저 입술만 파랗게 질린 채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다. 나는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았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긴 했다. 아주 약하게.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발자국이 없었다. 어른의 흔적도 차량이 지나간 자국도 없었다. 그냥 진흙밭뿐이었다. 비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들 사이에 이 아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가 버린 건가? 아니면 쓸려 내려온 건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나는 산길을 올라갔다. 마을로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려가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경찰이 오고 경찰이 오면 이 아이는 어디론가 보내질 거였다. 보육원, 아니면 병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손. 그 손이 따뜻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낡은 담요로 감쌌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작았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틀 동안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입술을 적셔줬다. 손발을 주물렀다.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나를 봤다. 울지 않았다. 그냥 빤히 쳐다봤다. 마치 묻는 것 같았다. 여긴 어디야? 넌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 틈으로 내다봤다. 마을 이장과 몇 명이 산 아래쪽을 수색하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부모가 미쳐버렸어. 산사태 났던데 다시 가봐야 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아이는 담요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그날 밤 결심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지 않기로. 신고하지 않기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왜냐고? 그건 나도 잘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돌려보내면 이 아이는 다시 누군가에게 버려질 거라는 것. 아니면 이용당할 거라는 것.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미움을 먹였다. 삼키는 걸 보니 살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부르면 정이 든다. 정이 들면 놓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냥 얘 또는 아가라고만 불렀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서 수색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을 보러 내려간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다. 그 부부 결국 못 찾고 포기했대. 경찰도 손 뗐고, 아이는요? 글쎄, 아마 물에 떠내려갔겠지. 비도 얼마나 많이 왔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쳐다보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날아다녔다. 아이의 눈이 그 먼지를 따라 움직였다. 나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 아이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세상으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아이는 말을 늦게 배웠다. 세상에 말을 걸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다. 아이가 처음 할매라고 부른 건 5살 때였다.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아이를 봤다.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발을 까딱거리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배고파. 그게 2번째 말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줬다. 아이는 말없이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다. 먹는 모습이 조용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왜 그러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용히 숨는 법을 배운 거였다. 학교는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가 없었다. 호적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를 어떻게 학교에 보내나. 동네 사람들 눈에 띄는 순간 끝이었다. 누군가 신고하면 아이는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질 거였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산 안에만 두었다. 봄이 오면 산나물 캐는 법을 가르쳤다. 여름이면 계곡물에서 물장난을 시켰다. 가을엔 도토리를 주었고 겨울이면 오두막 안에서 불을 떼며 지냈다. 아이는 글을 읽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내가 마을에서 가져온 신문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봤다. 글자를 따라 손가락으로 극적이고 있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 아이가 물었다. 나는 한글을 가르쳤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아이는 금방 따라했다. 머리가 좋았다. 세상엔 학교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이런 걸 배운대. 아이가 말했다. 너도 가고 싶어? 응. 못 가. 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에 쓴 글자를 손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날 밤 아이는 잠을 설쳤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조용해졌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갖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민한 게 하나 있었다. 내 기침 소리였다. 내가 기침을 하면 아이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멈춰서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불안했다. 괜찮아? 응. 먼지 들어가서 그래. 진짜? 진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내게 고정돼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내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래서 나는 더 건강한 척했다.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무릎이 아파도 걸었고 허리가 아파도 나무를 패고 손이 저려도 밥을 지었다.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느 해 가을이었다. 마을에서 우편 배달부가 올라왔다. 길을 잘못 든 모양이었다. 오두막 근처까지 올라와서 두리번거렸다. 나는 재빨리 아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숨어 있어. 소리 내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누구십니까? 아, 할머니. 우편물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네요. 남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다 오두막 주변을 슬쩍 둘러봤다. 마당에 놓인 작은 신발이 보였다. 아이 신발이었다. 남자의 시선이 그쪽에 멈췄다. 혹시 손주라도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 신발은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놔둔 겁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아 보였다. 나는 일부러 싸늘하게 말했다. 길 잘못 드셨으면 빨리 내려가세요. 해지면 산길 위험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남자는 산을 내려갔다. 나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나왔어. 갔어? 응. 아이가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아이 앞에 앉았다. 얘야. 응.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돼. 왜? 나는 한참 망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보이면 너 데려간다. 어디로? 나도 모르는 곳.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나갈게. 응.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놓인 아이 신발을 치웠다. 그릇도 빨랫줄에 걸린 작은 옷도 모두 안으로 들였다. 아이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아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미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아이는 그 뒤로 더 조용해졌다. 말수가 더 줄었다. 걸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내 뒤에 반 발짝 늦게 걸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게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지키려면 세상으로부터 숨겨야 했으니까. 겨울이 왔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많이 내렸다. 오두막 지붕에 눈이 쌓여서 처마가 휘었다. 나는 아침마다 지붕에 올라가 눈을 쓸어내렸다. 아이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봤다. 위험해. 내가 할게. 너는 안 돼. 왜? 가벼워서 지붕 뚫고 떨어진다. 아이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지붕에서 내려올 때까지 아래에서 기다렸다. 손에 따뜻한 물을 담은 양은 컵을 들고 손 녹여. 고맙다.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없었다. 따뜻한 컵을 쥐자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아이는 내 손을 가만히 쳐다봤다. 주름투성이에 거칠어진 손. 할매, 손 왜 이래? 늙어서 그래. 아파? 아니. 거짓말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아팠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손을 펴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이는 내 손을 만져봤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이. 할매, 왜? 아프면 말해. 응. 대답은 했지만 말할 생각은 없었다. 말하면 아이가 불안해할 테니까. 그 겨울 나는 자주 기침을 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다. 따뜻한 물 마시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다. 아이는 내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할매, 괜찮아? 응. 자, 물 줄까? 아니, 괜찮아. 아이는 이불 속에서 나를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 나는 일부러 기침을 참았다. 목구멍이 간질거려도 꾹 참았다. 그러다 참을 수 없을 때면 밖으로 나가서 기침을 했다. 추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기침이 더 심해졌다. 입안에서 비린 맛이 났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바닥에 뭔가 묻었다. 달빛 아래서 손을 봤다. 핏자국이었다. 나는 재빨리 눈으로 손을 문질렀다.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자는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깨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등을 돌리고 누웠다. 할매. 응?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기침이 너무 심해. 감기야. 곧 나아. 그래.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내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어쩌나. 그럼 이 아이는 혼자 남는 건가? 이 산속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이상한 걸 꺼내왔다. 이거 뭐야? 나무 막대기에 헝겊을 감아서 만든 인형이었다. 얼굴도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로. 내가 만들었어. 왜? 할매 아플 때 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아이는 인형을 내 손에 쥐어줬다. 얼굴이 빨개졌다.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나는 인형을 들여다봤다. 눈도 삐뚤고 입도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고맙다. 응. 아이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갔다. 뒷모습이 작았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인형을 베개 옆에 뒀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인형을 쳐다봤다. 그럼 조금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점점 기운이 빠졌다. 밥을 해도 먹기 싫었다. 물만 마셨다. 아이는 그걸 눈치챘다. 오늘은 내가 밥할게. 내가? 응. 할 줄 알아. 아이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해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맛은 싱거웠다. 된장을 적게 넣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그릇 다 먹었다. 맛있어? 응. 거짓말.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아이는 빙긋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중심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허공을 휘저었다. 그대로 쓰러졌다. 할매.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할매, 정신 차려. 괜찮아. 안 괜찮아. 병원 가야 돼. 안 돼.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아니, 내 손이 더 차가웠다. 할매 제발. 미안하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병원 가자. 아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것도,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닿지 않았다. 얘야. 왜? 서랍 열어봐. 왜? 전화기 있어. 아이는 눈을 크게 떴다. 전화기? 응. 119 누르면 돼.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핸드폰이 나왔다. 충전도 안 된 채로 방치돼 있던 것. 이거 켜줘. 충전기 옆에. 아이는 충전기를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119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네, 119입니다. 아이는 말을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전화기를 쥔 채 울기만 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잘했다. 이제 이 아이도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산을 울렸다. 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급차 안에 앉아 있었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 곧 나아지실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들것에 누운 나를 쳐다봤다. 산소호흡기가 내 얼굴을 가렸다. 병원에 도착했다. 복도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아이는 처음 보는 풍경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내 옷자락을 꼭 쥐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이름이 없었다. 나는 한 번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몰라요. 간호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없어요. 보험증은요?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들렸다. 네, 응급실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는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데요. 아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나는 아이를 봤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도망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 가야 돼. 싫어. 나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눈을 감았다. 얼마 후 경찰이 왔다. 젊은 남자 경찰이었다. 아이에게 다가와 쪼그리고 앉았다. 안녕. 이름이 뭐야? 할머니랑 어떻게 지내? 학교는 다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쳐다봤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다. 네, 아동보호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나이 든 의사가 걸어왔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파일을 들고 있었다. 잠깐만요. 경찰이 돌아봤다. 네. 이 환자 10년 전 실종 사건이랑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실종 사건이요? 의사는 파일을 펼쳤다. 10년 전 이 근처 산에서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아이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부모가 찾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경찰의 표정이 변했다. 그 아이가 이 아이라는 겁니까?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나이나 시기가 일치합니다. 의사는 아이를 봤다. 혹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랑 언제부터 살았어? 기억 안 나요. 산에서만 살았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와 경찰이 눈빛을 교환했다. 일단 DNA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폐렴이었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일찍 오셨어야죠.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아이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옆에 있었다. 넌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싫어요. 할머니는 지금 치료받아야 해. 넌 할머니 옆에 있을 수 없어. 왜요? 그게 규칙이야.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할머니,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아이 10년 전 실종된 그 아이 맞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 산사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공사 현장이었어요. 업체가 증거 인멸하려고 현장을 덮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매몰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그날 할머니를 찾아왔었죠. 아이를 봤냐고, 도와달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부는 미쳐서 산을 뒤졌어요. 그러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둘 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를 돌려보내면, 네, 그 아이는 다시 버려질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부 아이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 미간을 찔렀다. 공사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건 그 부부였습니다. 돈 때문에 업체 사람들이 아이를 인질로 잡으면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산사태가 났고 업체는 도망갔고 부부는 뒤늦게 정신 차렸어요.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천장을 봤다. 나는 그 아이를 그런 부모한테 돌려보낼 수 없었어요.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매. 문이 벌컥 열렸다.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사회복지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는 내 침대 옆에 섰다. 할매 사람들이 그래.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죽었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럼 뭐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내 손을 잡았다. 할매가 날 버린 거야? 아니야. 그럼 왜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내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 몇 명과 병원 관계자, 경찰, 사회복지사. 그게 전부였다. 나는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다. 옷깃이 뻣뻣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겠구나. 이제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할머니도 이제 편히 쉬시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좋은 곳이 어딘지 몰랐다. 할머니가 편한지도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할머니는 이제 없다.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사라졌다. 사회복지사가 내 옆에 앉았다. 내일 시설로 가게 될 거야. 거기서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야.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 학교, 그런 단어들이 낯설었다. 할머니는 내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신 산에서 사는 법, 숨는 법, 조용히 있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 그걸 어디에 쓴다는 건지 몰랐다. 밤이 됐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나는 빈소에 혼자 남았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몰랐다.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나는 할머니 사진을 한참 쳐다봤다. 할매. 대답이 없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그래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눈물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빈소를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할머니 유품 상자를 봤다. 사회복지사가 정리해둔 것이었다. 낡은 옷가지,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 나는 수첩을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표지가 해졌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펼쳐봤다. 첫 장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서준. 나는 숨이 멎었다. 이름이었다. 내 이름.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갔다. 서준. 두 글자. 언제 지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웠다. 다시 다칠까봐. 그래서 숨겼다. 용서해라. 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준아. 처음 듣는 내 이름. 할머니가 불러주지 못한 이름. 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다. 장례식장 복도에 내 울음소리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장례를 치렀다. 관이 나갔다. 영구차가 떠났다. 사람들이 떠났다. 나는 장례식장 밖에 혼자 서 있었다. 비가 그쳤다. 하늘이 맑았다. 멀리 산이 보였다. 할머니랑 살던 그 산.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사회복지사가 불렀다. 서준아, 어디가? 나는 멈췄다. 서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겼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이번엔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할머니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사회복지사 쪽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가 날 숨긴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할머니는 내게 이름을 남겼다. 서준.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준 이름. 나는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할머니가 두려워했던 그 세상에서,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혼자.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다. 가슴속엔 할머니 목소리가 남아있으니까. 서준아. 나는 그 목소리를 안고 걷는다. 산이 아닌 마을로. 숨는 게 아닌 살아가는 쪽으로. 처음으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